진동 운동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동이라는 현상입니다. 파동은 진동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파동이라 그러니까 벌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래 이 화면을 보시면 사인 함수가 보이네요. 그리고 위에 뭐가 보이냐면은 뭐 이상한 게 보이죠? 제가 여기다 뭘 그려놓은 거냐면은 바로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부터 소리에 대한 현상을 설명드릴 텐데요. 소리는 진동입니다. 소리는 떨림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목에 손을 대고 한번 소리를 내보시면 돼요. 아 해보시면 이 목이 떨거든요. 여러분이 북을 칠 때는 눈으로도 북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리는 떨림입니다. 물체의 떨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떨림으로 바뀌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항상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떨어요. 제가 여기다가 그 공기의 떨림을 그림에 그려놓은 겁니다. 공기가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보일 거란 얘기예요. 공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떨립니다. 그 공기의 떨림이 우리 귀에 오게 되죠. 그러면 귀에 와서 무언가를 떨게 합니다. 바로 귀에 있는 이 복잡한 그림 귀의 단면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고막이라고 있어요. 자, 이 고막이 떨립니다. 고막은 북 같은 거죠. 고막이 떨리면 고막에 붙어있는 뼈들이 있어요. 저도 다 못 외우니까 뭐 망치뼈, 모루뼈 이런 게 있네요. 이 뼈들이 흔들립니다. 사실 이 뼈는 증폭기예요. 뼈가 흔들리면 이 뼈 끝에 붙어있는 달팽이관, 달팽이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달팽이관 안에 있는 것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저 달팽이관 한쪽 끝에가 고막이랑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오면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요. 이제 남은 일은 이 진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간적으로 알 수 있으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 이 달팽이관 안쪽으로는 세포들이 쫙 깔려 있어요. 세포가 수십억 개가 깔려 있죠. 그 세포들은 여기 오른쪽 사진처럼 유모세포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이 생긴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무스 발라서 딱 머리 세운 것 같은 머리카락이잖아요. 유모, 즉 모가 털 모자예요. 털이 있는 세포입니다. 이 털이 있는 세포는 왜 털이 있냐면은 이 안에 액체가 진동을 할 때 털이 흔들려요. 털이 흔들리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끈이 달려 있어서 안으로 뭔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뭔가 들어가면 이 세포에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 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뇌에서는 사실 귀로 들어온 이 파동의 공간적인 진동 분포를 보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공간의 파동을 보는 게 듣는 거죠. 자, 이 소리와 같은 파동의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막 뭐 흔들리죠. 이 전체를 보면 뭔가 움직이고 있지만 왼쪽 끝점을 보세요. 왼쪽 끝점을 보시면 왼쪽 끝점 하나는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아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요. 이게 진동 주기입니다. 진동 주기의 역수를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한 단어인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주파수는 1초 동안 똑딱 할 동안 이게 몇 번 떠냐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진동수가 2가 되게 하려면은 1초에 2번 떠면 돼요. 똑딱 하면 이게 진동수가 2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진동수를 일반에서는 보통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주파수가 이 진동,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떨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떠는데 걸리는 시간 대신 몇 번 떠는지로 정의된 숫자죠. 1초에 10번을 떤다 그러면 이건 저한테 어려운 일이에요. 10번을 해야 되니까 10번을 떠면 이제 주파수가 10Hz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떨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주파수로 떨고 있는 진자가 있을 때, 진동자가 있을 때 이걸 외부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더 크게 떨게 하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네를 탈 때 나오는 문제죠.
아빠 좀 더 크게 세게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뒤에 가서 이 그네를 정확히 그네가 끝에 왔을 때의 시간을 맞춰서 착착 밀어주면 점점 그네의 진폭이 커집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공명이라고 불러요. 즉 진자의, 즉 진동하는 녀석의 주파수와 똑같은 주파수로 힘을 가하면 이 녀석의 진동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이걸 맞춰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서 제멋대로 그네를 막 따닥따닥 쳐주면 그네는 금방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두 번째 주제였죠. 떨림과 울림. 공명을 좀 멋있게 표현한 게 울림이에요. 사실 공명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소리를 이야기했으니까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Hz에서 2000Hz입니다. 가청 주파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밖의 주파수는 소리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영역을 초음파라고 합니다. 동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박쥐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거의 10배의 영역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없는지는 바로 이 공명과 관련이 있죠. 외부에서 소리의 진동, 공기의 진동이 오더라도 그것이 제 몸에 있는 진동자를 떨게 하지 못한다면 그 진동은 그냥 지나가 버릴 테니까 저는 그런 소리가 없다고 착각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명은 이 파동 현상, 진동 현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소리 말고도 중요한 파동은 바로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말이 무시무시하죠. 전자기파. 이건 전기와 자기장으로 된 파동이란 뜻이고요. 무섭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도대체 전자기파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현재 전자기파를 보고 계시죠.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예가 빛입니다. 빛. 빛은 진동입니다. 무엇의 진동이냐고요? 전기장의 진동이죠. 자,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빛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때는 우리는 이것이 다 다른 종류의 현상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전자기파의 다른 주파수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여러분이 지금 텔레비전이든 스마트폰이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을 텐데요. 그건 인간이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보시는 겁니다. 만약 가시광선보다 더 주파수가 작다면 그때는 IR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적외선이라 그러죠. 적외선 영역이 되고요. 그보다 더 주파수가 낮아지면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래서 여러분 전자 레인지의 주파수가 돼요. 더 낮아지면 FM 라디오고요.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끝자락에 여러분 스마트폰 주파수도 있고요. 전파의 주파수, 다음에 여기 텔레비전 주파수도 여기 있고요. AM도 있고요. 또 주파수가 높아지면 UV라 그래서 자외선, 여러분의 살을 검게 만들어주는 빛이죠. 더 높아지면 엑스레이라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검사할 때 몸에 쬐이는 뼈를 보여주는 그런 전파죠. 더 높은 주파수가 되면 감마레이라 그래서 원자폭탄 터지면 나오는 거죠. 이거 많이 쬐면 헐크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전기장의 파동이고요. 단지 주파수만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으로 진동하는 진동자를 눈이 갖고 있어서 그것과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텔레비전을 갖고 특별한 어떤 주파수의 채널을 찾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는 모든 방송국의 전파가 다 있어요. 물론 인간은 보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수많은 방송국의 전파 가운데 내가 세팅해 놓은, 현재 여러분이 그 리모컨으로 맞춰 놓은 이 텔레비전 내부의 진동자의 주기와 맞는 파동만 이 안테나를 통해서 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저것만, 아까 제가 그네 예를 들었죠. 저렇게 떨고 있는 전파만 제 텔레비전 내부의 진자의 진폭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주파수를 골라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명 현상 때문이죠. 공명 현상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특별한 채널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이유고요. 라디오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모든 무선 통신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누군가 특별한 어떤 것과 소통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죠. 자, 이분은 아인슈타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두 종류의 파동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소리였죠. 소리는 공기가 떠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이었죠. 빛은 전기장이 떠는 거예요. 마지막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 것은 시간과 공간 그 자체가 떠는 겁니다. 말은 멋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시간과 공간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만든 분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질량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시간 공간 자체가 휘어질 수 있다면 이걸 툭 쳐주면 시공간에도 복원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떨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 떨죠. 그래서 실제 먼 우주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을 할 때 시공간을 어마어마하게 흔들었는데 그 시공간의 진동, 즉을 이 멀리 있는 지구에서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진동을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진동은 너무나 약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웬만한 장비로는 측정할 수가 없고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거의 30년간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검출기를 꾸려서 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의 진동인 중력파를 검출한 공로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아까 저희가 봤던 생체 시계도 같은 해에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진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장했듯이 이 진동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